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 오늘 또 마포에서 진행합니다. 마포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지은 변호사님이죠. 이지은 변호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좀 늦은 밤인데 네. 정말 힘들게 또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요즘 유세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요. 끝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7시 조금 넘어서부터 출근 인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출근 인사 시작하고 끝나면 또 이제 저는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시, 11시부터 오후 2시, 3시까지는 주로 경로당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는 주로 유세차를 타고요. 네. 유세차 타고 저녁에 또 퇴근 인사하고 끝나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세차 쭉 돌면서 또 이제 도화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용강동 먹자골목 가서 술 드시는 분들과 또 아이 컨택 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저 총선 때 하는 거랑 뭐 비슷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 때랑 다른 것은 총선 때는 주로 마포갑 주민들이 좀 찾아다녔다면 지금은 전국 선거기 때문에 마포갑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뭐 술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주 아깝게 맞아요. 정말 아까운 표차로 떨어지셨는데 지금 마포 분위기 좀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는 꽤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선거운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같이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재명, 이러면 이재명 싫어 라는 사람들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서서 이재명 뭐 화이팅이라든지 응원한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들 막 이재명을 너무 좋아하고 비호감도가 되게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동네 다녀보면 어머니들도 막 좀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70대에서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냥 아유 그래 똑똑한 사람 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세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나타나지만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예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테러 위협이 상당한 강도로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느껴지고 또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네. 지금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테러 위협 제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사실은 제보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신원은 뭐 정확히 신원은 모르는데 안 밝힐 수도 지금 있고. 이제 뭐 봉지욱 기자라든지 아니면 박선원 의원님이 듣는 그 제보들은 뭐 이제 전직 정부 요원들, 뭐 HID 요원이라든지 국정원 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탠딩 오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적을 사살하라라고 했는데 그 오더가 아직 철회되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는 뭐 그 사람들이 러시아제 총을 밀반입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제보는 뭐 이렇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정권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을 테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한 달이 건너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허황되거나 지어낼 만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테러 제보 위협들이 좀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사실 잘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네네. 그것도 현직 대통령실의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사석에서. 네네. 사석이죠. 네네. 사석인데 매우 지금 들은 얘기로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말 평상시라면 저희가 뭐 그럴 리가 할 텐데 뭐 온 국민이 알다시피 워낙 뭐 우리의 상식 밖을 뛰어넘는 행동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경찰이 뭐 좀 1차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지금 경찰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경찰 특공대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경찰 특공대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탐지 견까지 해서 폭발물 탐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다 탐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차 안에 혹시 밤 사이에 폭발물을 또 설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차 안에도 다시 다 확인을 하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 다시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OP조라고 해서 관측조와 저격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조라는 거는 이렇게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고배율 망원경을 봅니다. 망원경으로 그 안을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행사장 전체를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딱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보면 거리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건물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주 경계를 하고 있고 저격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격조라고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저격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살하려고 저격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저격조, 역저격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커튼을 내린다든지 이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미리 딱 보고 거기에는 다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창문을 닫도록 한다든지 위험성이 전혀 없을 때만 그렇게 창문 여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창문이 열린다든지 행사 도중에 이랬을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제 역저격을 함으로써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이 저격수 탐지 장치가 이제 또 도입이 됐어요. 요거는 저격수 500m 바깥에서도 저격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최신 장비인데 요것도 지금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원리로 그걸 탐지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보안 사항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전자적으로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거를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장 위에는 드론을 못 날게 다 해놨습니다. 신고한 드론만이 날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드론이 떴을 경우에는 재민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드론의 조종 통제력을 잃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조종을 이 재민건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띄워놨다가 쭉 옆으로 내리는. 그래서 원래 그 드론을 쏘려고 했었던 사람은 전혀 이제 무력화되는 그거 이제 재민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치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실제로 행사장에 지지자분들이 잔뜩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는 사복 경찰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무도 유단자들이 다 있고 뒤쪽에도 이제 뭐 기동대라든지 경찰 정보 경찰이라든지 형사들이 다 사복을 입고 지지자인 것처럼 다 중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러면 뭐 들어가 있는 다 거예요? 있고요. 그러니까 특공대는 이제 가시적인 위력 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공대 옷을 입고 스왓 써 있는 옷을 입고 무기를 다 들고 또 옆에서 이제 위력 과시를 하고 또 그 안에도 지지자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뭐 지지자를 가장해서 누군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그 말씀대로라면 경찰이 상당한 수준의 경호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맥시멈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여야 똑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야당 쪽은 어떻게 하고, 아니, 우리가 야당이죠. 벌써 여당이 된 줄 알았어. 그 김문수 후보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야당이세요? 네, 야당이구나. 사실 우리 다 야당이잖아요. 지금 여당이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럼 지금 경찰이 병력도 상당히 투입됐다는 건데, 네네. 지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경상도, 네네. 뭐 그런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닐 하고 때마다 있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경찰이 일일이 네, 맞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네네. 역저격조도 뭐 있고 다. 행사장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걱정이 됐던 게 네, 러시아제 뭐 이런. 몇 번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네. 러시아제? 네, 맞습니다. 그 소총? 네. 뭐 이런 것들이 몰래 반입이 됐다. 맞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인데 이게 좀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요, 이게? 그래서 근데 만에 하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확인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제 소총이라는 것이
그 드로그노프라는 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총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는데 그게 뭐 유효 사거리가 2km다 이런 얘기가 2km.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2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도 다 맞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총알이 나아가서 날아가는 게 2km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중을 하거나 이제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정밀 타격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머리부터 가슴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km까지는 안 되고요. 그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격 성공했던 최장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1.3km 정도였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특등 사수였겠죠. 이렇게 뭐 암살 사례 중에? 네, 맞습니다. 그 성공한 사례가 1.3km 정도였었는데 총도 훌륭하지만 저격수가 아주 훌륭했으니까 그 정도 가능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사로가 1km가 되는 사로가 없습니다. 사격 연습장 자체가 1km 사로가 되는 게 없고요. 최장이 제가 알기로는 700~800이거든요. 군부대인데 최장 사로가 700~800m 정도 되는. 그래서 맥시멈 한 700~800m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800m 정도 안에는 경호 안전구역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경호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안엔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특전사 취재를 하면서 707도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군 저격수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도 하고. 여기는 무슨 따로 훈련장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야산 같은 데 가가지고 실제 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2km 정도를 최대한 보고 실제 유효 사거리는 1점 몇 킬로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표적을 쫙 멀리 나타나는 걸 쏘아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고도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특수부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악의 세력과 결탁을 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직 HID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가능성,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로 HID 얘기가 자꾸 나오대요. 네네. 그게 HID가 지난번에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때 그때 이제 정보사 이제 예하 팀으로서 거기 이제 일부가 좀 떴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HID가 전 국민한테 각인이 되고 약간 공포의 존재. 야, HID가 아직도 저런 일 공작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뭔가 그 살인병기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번에도 또 HID 얘기가 나오니까 더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좀 신빙성은?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현직 HID한테 그런 임무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직 HID,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하고, 노상원이 그때 뭐, 롯데리아에서 같이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전직 요원들, 그 다음에 현직과 전직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직 HID 쪽이라고 제보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제 총이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밀반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보는, 다 제보입니다. 제보로. 종류가 그런 걸 거다. 추정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합니다. 저격총으로 굉장히 유명한 총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거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식의 총?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총열이 긴, 총신이 굉장히 긴 건데. 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총신은 짧아지면서 조금 더 개량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 같은 경우에는 유효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 최소 이 정도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걸 만약 멀리서 진짜 쓰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역저격조라든지 관측조라든지 그다음에 저격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예방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예방입니다. 예방인데 예방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 뭐 그 연설 같은 거 할 때나 그 유리로 방탄막 그 뭐 방탄유리라고 해요? 방탄벽이라고도 하고요. 방탄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민주당 자체 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제가 보니까 사도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기 때문에 경호를 경찰에서 하고 있으면 뭐 장비, 총 없다고 우리가 총 사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찰 장비로서, 경찰 무기로서, 경찰 그리고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경찰에는 그 방탄 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그럼 대여를 해달라, 그걸 좀 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 이게 이제 성능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바깥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능 실험이 안 된 거를 팔 수가 없고 성능 실험이 안 된 걸 자기들이 왜 사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산 건데 다 실험이 돼 있고 방탄 등급이 있고 그거를 산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쓰려고 산 거기 때문에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본인들이 경호처에서 자기들이 경호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경찰이 경호는 경찰이 하면서 니네는 그 장비만 대여해 달라고 하니까 장비 대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경호처에서 갖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3면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유리막 같은 거 방탄 유리입니다. 네네.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하거나 이럴 때 야외에서 그 경호처에서 실제로 그런 거를 써본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나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네. 외부에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걸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셔다 놓고 뭐 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왜 산 거예요? 외부에서 한 번도 안 써가지고 한 번도 못 쓴다면 앞으로도 한 번도 못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샀겠습니까? 그냥 빌려주기 싫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라고 봅니다. 자, 경호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경호처가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네. 이거는 법률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에는 요청 시? 그거는 요청한다고 네. 필요하다고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이제 사유가 인정이 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손님들, 소위 요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요인 경호도 했었고 또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요인 경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도 아니지만 이렇게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주 원칙론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여야 모두 이렇게 요청할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벌써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경호처가 이럴 때 사실 또 빛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할 때 그걸 막 저지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경호처 해체해야 된다. 맞아요. 이제 경찰이 그냥 경호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자기들 존재감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경호처 내에 민주당 후보 경호팀, 국힘 후보 경호팀을 이미 발령을 냈다 그래요. 냈는데 이게 이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스스로 셀프 이제 인사를 해서 자기가 민주당 경호팀 팀장으로 스스로 발령을 내고 그 밑에 자기 라인을 다 넣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잡겠다 이거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이쪽 라인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경호처를 지금 기획관리실장인가? 이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 직무 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인사도 그 사람 책임하에서 지금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 내부 인사까지 위에 무슨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이 관여하진 않을 테고. 네. 그러면 경호처가 아직도 지금 질서를 제대로 못 잡고 있고 뭔가 지금 아직도 좀 어수선하네요. 그리고 그 안에 아직도 김성원 라인들이 있고 누가 김성원 라인인지 또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김성원은 이제 일단 물러났지만 워낙 몇 년간 수년간 거길 장악해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18년도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18인가요? 2017인가요? 네. 2017부터. 네, 2017부터 적폐청산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본부장급들을 다 날렸어야 했는데 날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근데 그 본부장들 중에서는 박근혜 때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본부장이 돼가지고 야, 저 촛불 하고 있지만 촛불 집회하고 있지만 저것들 다 빨갱이들이야. 쟤네들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탄핵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때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지만 날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명예롭게 퇴직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라인들이 지금 승진을 해가지고 김성훈 라인이 또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 쪽에 있었던 사람들, 보수 쪽에 줄을 댔던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 본부장급으로 다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 쪽으로 라인을 다시 서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경호팀장을 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되는데 아직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부정적으로 경호처의 지원을 안 받겠다? 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호를 계속 받으면서 방탄 유리만 좀 대여해라. 니네는 방탄 유리만 좀 협조를 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그 뉴스에서 뭐 경호처에 민주당에서 경호 요청을 했는데 경호처에서 여야 어떤 형평성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저쪽에 김문수 후보는 나는 경호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호처가 지금 경호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회의장이나 국회 쪽에서 문의를 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 좋은 거는 이겁니다. 경호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는 암전 검측이라든지 차단이라든지 아예 소위 백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쪽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개 정도 되는 모든 국가기관을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정원도 야 니네 뭐뭐 해라 라고 할 수 있고 경찰도 지휘할 수 있고 군부대도 지휘할 수 있고 모든 기관들을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경호처 자체를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 경호와 선거 경호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는 비표받은 사람들만 들어와라.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와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선거 경호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뭐 악수는 안 하더라도 가까이서 보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옆에서 이제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고 또 좀 고압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뭐 입틀막 이런 거에서 보다시피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한 경호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삐그덕거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지금까지 경찰에서 경호를 잘해왔는데 갑자기 경호처에서 들어오면 이것들이 또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도 뭐 날짜도 사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경찰 경호를 계속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경호처의 협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죠, 현장에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경호를 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 되면서 조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라는 건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산불 났을 때 그 영남지방 내려가셨을 때 어떤 분이 앞에 지나가면서 옷을 이렇게 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문제가 뭐였었냐면 사설 경호와 경찰 경호가 혼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손발이 맞지 않는 것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저도 이상한데 저런 식으로 경호를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쪽이 좀 비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 지휘 체계에 약간 혼돈이 있었다. 그런 게 있었고, 그 뒤에도, 어떤 분이 후다닥, 이제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셨을 때, 뒤에서 어떤 분이 싹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싹 지나갔는데,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완전히 있었겠다. 근접해서? 옆으로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일종의 경호 다 공백이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조금 비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들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자기들도 보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주로 총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제 뭐 또 다른 무기도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무슨 도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도끼가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 진짜 그건 무슨 네. 뭐, 이제 HID에서 도끼나 무성 무기라고 하거든요. 총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한 공격들을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도끼, 표창 이런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상대방이 밤에 자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자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용히 가가지고 혼자서 딱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총을 쏘면 옆에 사람들 다 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무성 무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런 걸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도끼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해서 갑니다. 표창도 회전을 해서 갑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도끼를 던지면 10m, 5바퀴를 돌아가지고 딱 찍히는데 10m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또는 10.5, 10.3 이렇게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세할 때는 이렇게 길거리 유세할 때 움직이잖아요. 상대가 움직이면 내가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저 사람이 뒤로 오면 내가 뒤로 가야 돼. 안 그러면 그치. 조금만 이동하면 그냥 도끼 등이 맞거나 손잡이가 맞는 거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도끼를 들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무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뭐 토마호크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네, 조금 희박하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석궁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쇠뇌라고 하는데 석궁 같은 게 예전에 무슨 중세시대 때 쓰는 석궁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석궁이 거의 총화살 수준이에요. 옛날 화살 같은 경우는 땡겨서 쏘는 건데 땡기는 건 맞는데 땡겨놓고 방아쇠 당깁니다. 네. 방아쇠를 당기는 네.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는데? 네. 방아쇠를 당기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요. 총성이 없습니다. 조용히 탁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리는 안 나가요. 멀리는 안 나가고 한 100m 이 효력이 어느 정도냐면 100m 바깥에 있는 차 문을 뚫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에요. 엄청나네. 네, 치명적인데 100m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꽤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그 상황을 상정을 해보자면, 이제 뭐 건물 한 1, 2층, 2, 3층 정도에서 100m 거리 정도에서 쏜다면 이제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거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소위 전직 사용하는 이런 걸 다 것들입니다. 사용하는 네, 것들이에요? 사용하는 석궁도? 것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무성 무기이기 때문에 총을 쓰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뭐 표창이든 토마호크든 석궁이든 이런 것들을 쓰는데 석궁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이제 옥상 올라가고 이럴 때 앞에서 다 이제 신원 확인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출입자 통제를 다 해야 돼요. 그 근처에 있는 그 건물에서는. 근데 큰 가방 들고 간다 이러면 가방 안에 봐야죠. 그리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올라간다 이러면 못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야죠. 그런데 석궁은 조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방에 넣고 그냥 들어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뭐 다 들어가기도 하니까 여기 뭐 병원 가는데요. 뭐 이러면 그냥 올라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립을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뭐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참 뭐 다양한 그런 가능성은 일단 네,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재빨리 구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량 출혈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구급차가 있어야 돼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안에는 구급차를 다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세, 길거리 유세를 한다든지 골목 유세를 할 경우에는 구급차가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 출신 의원이라든지 의사 출신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까이서 수행을 하게 한다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즉석에서 이제 어떤 구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많고 골목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오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구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응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저 이재명 후보 옆에서 바싹 좀 붙어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런 거 컨트롤할 이런 임무를 좀 딱 하면 잘 맞겠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좀 잘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지금 경찰 출신 이모선 의원이라든지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 항상 같이 다녀요? 다니는 거 아니지만 이런 안전 대책, 테러 대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현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이번 대선의 테러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뭐, 정말 정치적인 그런 성향,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 테러라는 것은, 이건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얘기인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말 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오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위협 그리고 안전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지자분들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현장에 가셔서 위험하다 싶은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112 또는 가까이에 계시는 뭐 경호 요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분들, 관계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포갑에서 열심히 해서 득표율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늦은 시각 나와주신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화이팅 한번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 조성식의 훅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